백석의 남신유주 유동 박시봉광입니다. 이 시 역시 한국 현대시 100년의 오덕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 평론가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서정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비극입니다. 인간 누구나가 겪을 수 있는 상실의 체험과 극복의 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내었다는 해석이 줄을 이룹니다. 그러나 시평론은 명확한 시 해석을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인지 배인지도 모르면서 사과 맛에 대해서, 배 맛에 대해서 평론을 한다는 것은 코미디일 것입니다. 시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예술, 문학 또는 시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작품의 심오한 의미를 흡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예술이든 문학이든 시든 작품의 심오함은 명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심오함이라는 것은 작가의 정신의 깊이이고 심대한 세계관이고 독창적인 예술 표현 방식 위에 놓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반성문이고 자아 비판서입니다. 백석의 생각과 의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시의 논리 구조와 언어 사용 방식과 단어 등을 살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백석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자 신의주를 거쳐 고향인 정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에 오산학교 스승인 조만식 선생의 부름을 받고 평양으로 갑니다. 조만식 선생은 제국주의 일본 식민 지배 시절 물산 장려 운동 등을 펼치며 활동했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백석은 조만식 선생의 비서가 되어 김일성 장군 환영회에 참석해서 러시아 통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만식 선생은 소련군 당국이 만든 북조선 인민정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됐지만 이를 거절합니다. 1945년 11월 3일 조선민주당을 창당하여 당수가 됩니다. 이때 백석은 조만식 선생의 비서였고 백선엽 역시 비서였다고 합니다. 조만식 선생을 북한 공산당의 걸림돌이라고 판단한 소련군 당국과 김일성에 의해서 조만식 선생은 다음 해인 1946년 1월 5일 연금을 당합니다. 사실상의 숙청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낌새를 알아차리고 1945년 12월경 월남한 백선엽과는 다르게 백석은 여전히 조만식 선생의 비서로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1946년 한서려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북조선 예술동맹에 백석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인 1947년 역시 한서려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문학예술총동맹 외국문학분과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이때부터 백석은 러시아 문학을 번역하는 데 매진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숙청당한 조선민주당 당수 조만식 선생은 이후에 6.25 전쟁 직전에 총살당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서였던 백석의 신변에도 어떤 제재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백석이 조만식 선생의 비서를 그만두고 러시아 문학 작품 번역에 매진하면서 정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백석이 조만식 선생의 비서를 그만둔 시점과 1947년 문학예술동맹 외국문학분과위원으로 참여한 것, 그리고 러시아 문학작품 번역에 매진한 것이 시기적으로 겹칩니다. 따라서 백석은 아마도 1947년 조만식 선생 비서를 그만두고 정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한서려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문학예술총동맹에 참여해서 전향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백석의 시 남신유주 유동 박시봉광은 이 무력을 전후해서 쓴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시의 내용은 북한을 점령한 공산정권의 순회에게 자신이 조선민주당 당수 조만식 선생의 비서였던 과거를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다시는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려달라며 용서를 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의 이념과 공산당 권력이 시키는 대로 살겠다고 맹세하는 시입니다. 1948년 10월 학풍 창간호에 발표되었습니다. 백석의 남신주 유동 박시봉광은 일반적인 시에서 볼 수 없는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목이 편지 발신지를 드러내는 주소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화자인 나는 백석 자신이면서
편지 발신자입니다. 이는 동시에 이 시 안에 편지 수진자와 들어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백석이 누구에겐가 보내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 시는 5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려 37개의 쉼표가 찍혀 있습니다. 백석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의도로 32행의 시를 5개의 문장으로 나누고 그 안에 37개의 쉼표를 찍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시인 백석을 존중하고 또 그의 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의 생각과 의도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5개의 문장 첫머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어느 사이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바로 날도 점으로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이리하여,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은 내 가슴이 콱 메어올 적이며,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문장은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로 시작합니다. 이 5개의 문장 첫머리에 그 마지막 문장을 덧붙여서 백석이 의도하는 논리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느 사이에로 시작해서 그 어느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였다로 끝납니다.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백석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어느 사이에입니다.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결과 아내와 집과 가족을 잃고 어느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끝을 헤매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사이에라는 진술은 뒤에 어리석음과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라는 진술의 논리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바로 날도 점으로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방에 들어서 진을 붙였다로 끝납니다. 이 두 번째 문장은 어떤 사건으로 몰락해버린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절박하게 구구절절 늘어놓는 밑자락 깔기 또는 추임새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이리하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게 책임질하는 것이었다로 끝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사건의 발생과 몰락, 두 번째 문장에서 헌사슬 깐 방에 새들었다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세 번째 문장에서는 절박한 삶을 구구절절 나열하며 호소하는 추임새 속에 자신의 어리석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즉 내 슬픔의 원인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고 그 어리석음은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라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정당은 정치 결사체입니다. 생각을 같이 하는 정치 집단입니다. 때문에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면 백석이 조선민주당 당수인 조만식 선생의 빚으로 정치에 참여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앞서 어떤 사건은 조만식 선생의 감금, 즉 숙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 첫머리를 조만식 선생의 빚으로 정치에 참여했던 것이 어리석음이었음을 몰랐다고 하는 어느 사이에라는 변명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네 번째 문장은 내 가슴이 칵 메어올 적이며로 시작해서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로 끝납니다. 이 네 번째 문장에서 드디어 백석이 느끼는 현실적 공포를 드러냅니다. 내 어리석음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공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선민주당 당수인 조만식 선생의 빚으로 정치에 참여했던 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고 어리석음이었음을 깨닫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은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으러 시작해서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고 끝납니다. 이 다섯 번째 문장은 그러나로 시작되는데 이 문장은 백석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을 담아놓은 절절한 내용입니다. 백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맹세하면서 살려달라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조만식 선생이 당수했던 조선민주당의 정치가 아닌 소련군과 김일성이 내놓는 공산당의 정치 아래 살겠다는 맹세와 다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정치와는 결별하겠다는 결심과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라는 진술을 합니다. 내 뜻이며 힘은 내 생각과 의지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크고 높은 뜻과 힘은 국가의 이념이고 국가 권력입니다. 즉 자신의 뜻과 힘이었던 조선민주당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높은 뜻과 힘인 소련군 당국과 김일성 공산당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전향을 선언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이라는 진술로 공산당의 굴복 전향했음을 강조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백석이 느끼는 죽음과 다르지 않은 현실의 공포 때문이라는 것을 다음 진술로 드러냅니다. 더러 나주 손에 살랑살랑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라고 진술합니다. 사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 것은 북한 공산당의 감시와 위협을 의미합니다. 이때 백석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야겠다고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라는 진술로 살려달라고 애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맹세합니다. 그 드물다는 굵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라고 백성은 마지막 행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이었던 정치와 결별을 하겠다는 결심과 선언을 갈매나무로 강조하면서 시를 마무리합니다. 갈매나무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나무입니다. 흔히 시에 등장하는 나무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계절 푸르다든지 수영이 웅장하다든지 꽃이 아름답거나 향기가 특별하다든가 하는 것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매나무는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군락을 이루어 사는 나무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작은 가지들이 가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아니지만 가지가 변한 가시 때문에 오히려 가시나무보다 더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나무입니다. 스치기만 해도 피가 뚝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매나무를 백석이 생각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가시나무가 아니었지만 오히려 가시나무보다 더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갈매나무처럼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집단이 아닌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혼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고, 정치 집단인 정당에서 정치활동을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청산하고 정치에서 영원히 멀어져 다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천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정치를 하지 않을 테니 살려달라는 애원인 것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반성문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아 비판서입니다. 백석은 너무나 절칠해서 5개 문장, 영구분이 없는 32행의 시에서 자신의 반성이 얼마나 진실한 것이고 또 절박하고 간절한 것인지를 드러내야 하는 목적 때문에 무려 37개의 심표를 찍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지 수신자가 자신의 자아 비판서를 읽고 살려주기를 애절하게 간청하는 방식으로 문장의 논리 구조를 짜고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백석의 남신주 유동 박시봉광입니다. 백석의 시 중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서정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신주 유동 박시봉광은 반성문이고 자아비판서입니다. 처참한 한국 현대시 100년의 오덕은 언제 끝나게 될까요? 암울하게만 합니다.